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하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칼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한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면 중 하나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바로 감정적 조작이라는 교묘한 지배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조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적 조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겉으로는 관심과 애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지배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그림자와 아니마, 아니무스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의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해 두려고 합니다. 당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사람을 말이죠. 당신이 다른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질투하고 당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신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을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 조작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조작자들은 매우 영리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당신이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들며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립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동은 개체화 과정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개체화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며 상대방의 독립성과 개성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특히 복잡합니다. 우리 문화는 관계를 중시하고 집단의 화합을 강조합니다. 이는 분명히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때로는 개인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연인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완성된 개체가 만나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쪽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조작의 가장 교묘한 점은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작자들은 당신을 걱정한다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정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조작을 구분할 수 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조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관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 조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조작자들이 의식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조작적 행동은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 애착 외상, 그리고 자아의 미성숙함에서 기인합니다. 조작자들은 종종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독립성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개인적인 취미, 심지어 혼자만의 시간까지도 자신과의 관계를 해치는 요소로 여깁니다. 융은 이러한 패턴을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투사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인 아니마, 그리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을 때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적 환상과 기대에 맞춰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여자친구에게 투사할 때 그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녀가 항상 이해심이 많고 헌신적이며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그는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자신의 투사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남자친구에게 투사할 때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모든 결정을 대신해주고 자신을 보호해주며 동시에 자신의 모든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그녀는 그를 비난하고 조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 현상의 위험성은 상대방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무의식적 콤플렉스를 투사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성격급 목표 필요들이 무시되거나 왜곡됩니다. 대신 자신의 내적 환상에 맞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조작의 수법들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 중 하나는 죄책감 유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만큼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이런 식의 말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 다른 수법은 감정적 협박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정말 힘들어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해져.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조작적 관계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가스라이팅도 흔한 조작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기억과 판단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면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조작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고립시키기도 중요한 조작 수단입니다. 조작자들은 점진적으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방해하며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질투하고 방해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보면 이러한 조작적 행동들은 모두 그림자의 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작자들은 자신의 불안, 두려움, 통제욕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상대방의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너무 독립적이라서 문제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을 써서 우리 관계가 힘들어져.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진정한 사랑과 조작을 구분하는 것은 때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조작이 서서히 미묘하게 일어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자유를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반면 조작적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변화하거나 성장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모습을 보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조작적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고려하며 서로에게 주고받습니다. 조작적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주고 다른 사람이 계속 받거나 한 사람이 계속 맞춰주고 다른 사람이 계속 요구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넷째, 진정한 사랑에서는 갈등이 있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조작적 관계에서는 갈등이 있을 때 한쪽이 다른 쪽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논리적인 대화보다는 감정적인 압박을 사용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사랑은 투명합니다. 서로에게 정직하고 숨기는 것이 없으며 서로의 약점까지도 받아들입니다. 조작적 관계에는 많은 비밀과 거짓이 있습니다. 조작자들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상대방을 속이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러한 구분은 때로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때로는 조작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강요하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거나 연인이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제한하면서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관심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조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설령 그 선택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조작적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려고 하며 상대방의 저항을 이기적이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로 해석합니다. 윤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투사를 철회하며 자신만의 완성된 개체가 되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개체화 과정의 핵심 중 하나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기심, 질투심, 통제욕 같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그것들은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더욱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면 이러한 면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통합하면 그것들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투심을 억압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을 인정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하면 그것을 자기 성장의 동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질투를 느끼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까? 통제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욕을 억압하면 그것은 미묘하고 교묘한 조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욕을 인정하고 그 뒤에 있는 불안과 무력감을 이해하면 그 에너지를 자기 통제와 자기 발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조작적 행동의 뿌리에는 종종 내적 공허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홀로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공허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허감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특정한 행동을 해야만, 특정한 모습을 보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학습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또한 융의 콤플렉스 이론을 통해 보면 조작적 행동은 종종 활성화된 콤플렉스의 결과입니다. 콤플렉스란 강한 감정적 충전을 가진 무의식적 내용들의 집합체입니다. 예를 들어 버림받음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약간의 신호만으로도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자 콤플렉스 아버지, 콤플렉스 같은 부모 콤플렉스들도 조작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로부터 과보호를 받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보호를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조작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냉정하고 거리를 두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정서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욕구를 성인이 된 후의 관계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콤플렉스들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조작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턴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심리적, 감정적 선을 말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책임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표현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종종 조작적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경계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이는 분명히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때로는 개인의 경계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정이라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적 개념도 때로는 불건전한 의존 관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경계 설정은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조작적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역할의 고정화입니다. 조작적 관계에서는 한 사람은 항상 주는 역할, 다른 사람은 항상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항상 강한 역할, 다른 사람은 항상 약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 고정화는 두 사람 모두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지지해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지지해줍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강함을 보여주고, 때로는 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이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역할이 고정화된 관계에서는 이러한 유연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이나 필요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반대로 항상 약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습니다. 그들은 항상 도움받는 사람, 항상 보호받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방해합니다. 조작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작적 관계는 일종의 공생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제한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조작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는 자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의식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패턴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의식의 확장은 항상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견디고 나면 더욱 자유롭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조작적 관계에서 오랫동안 지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기대와 욕구에 맞춰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 일기 쓰기, 창작 활동, 자연 속에서의 시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잃기 시작했는지를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 패턴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조작적 관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갈등 없는 관계가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긴장과 드라마가 있는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모델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작자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패턴을 유지하려고 더욱 강하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호함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설정한 경계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가끔씩 무너뜨리면 상대방은 계속 압박을 가하면 결국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방은 상처받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이기적이고 냉정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작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 친구, 상담사 또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원 그룹일 수 있습니다. 지원 체계의 역할은 단순히 위로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주며, 때로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 패턴을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지원을 구하는 것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가족이나 연인과의 문제를 외부에 털어놓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원 그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지원을 찾는 것입니다. 조작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실수와 좌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좌절에서 배우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개체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또한 조작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항상 그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인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변화할 의지가 있고 실제로 노력한다면 함께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의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작자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근본적으로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상처를 다루려고 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조작적 관계를 계속 견디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조작적 관계의 경험도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취약한 점들을 발견하고 더 강한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조작적 관계에 빠지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 등이 우리를 조작적 관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조작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조작적 관계에 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치유의 과정에서는 자기 용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조작적 관계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 자책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내가 왜 그런 신호들을 못 봤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지만 이러한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작적 관계에 빠지는 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구의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조작자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들을 놓쳤는지, 어떤 패턴에 취약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작적 관계의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거짓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차이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귀중한 학습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근 인생의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우리의 개체화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작적 관계의 경험 역시 우리가 더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작적 관계를 견디거나 정당화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작적 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이상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방이 완벽해 보일 때 이는 종종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작자들은 종종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빨리 친밀해지고 빨리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천천히 발전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그 관계가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취미, 친구들 목표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고 더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보는 것입니다. 조작자들은 종종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통제하려고 하고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먼저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완전히 피하려고 하거나 항상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관계나 완벽한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여 조작적 관계를 견디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조작적 관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개체화 이론에서 자기 사랑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강함뿐만 아니라 약함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든 그렇지 않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자기 사랑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기 사랑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종종 자기 사랑을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조건부 사랑만을 받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기 사랑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 등입니다. 또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말합니다.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바꿔서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이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자포자기와는 다릅니다. 한계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조작적 관계와 건강한 관계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명확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식에서 조작적 관계는 간접적이고 모호한 의사소통을 특징으로 합니다. 조작자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알아서 눈치채기를 기대하거나 암시와 넌지시하는 말로 압박을 가합니다. 반면 건강한 관계에서는 직접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감정 표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작적 관계에서는 감정이 무기로 사용됩니다. 화, 슬픔, 실망 등의 감정을 과장하거나 조작하여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감정이 진정성 있게 표현되고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상태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갈등 해결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작적 관계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이기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문제의 본질보다는 권력 투쟁에 집중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갈등을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조작적 관계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의 꿈이나 목표는 고려되지 않거나 방해받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개인적 성장에 대한 태도도 다릅니다. 조작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성장을 위협으로 여깁니다. 상대방이 변화하거나 발전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방해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독립성에 대한 존중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조작적 관계에서는 독립성을 관계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고 여깁니다. 신뢰의 기반도 다릅니다. 조작적 관계는 의심과 불안에 기반합니다. 조작자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기본적인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의심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책임 분담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조작적 관계에서는 책임이 불균등하게 분담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한쪽에